나갔거든요. 23kg 정도 나갔고 얼굴하고 뭐 발 이런 데 포함해서 멍이 굉장히 많았고 전화모니터링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정보의 의미가 커요. 그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효과적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붓 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갇혔던 9살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게 가방 속에 발견된 게 지난 월요일이고 네, 월요일 1일입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자, 1일 날 정오에 이 아이가 거짓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여행 가방에 가뒀다는 거예요. 의붓 엄마가? 예, 의붓 엄마가 이제 가뒀는데 좀 큰 가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 폭이 한 50cm, 세로로 네. 한 71cm, 그러니까 대형 여행 가방입니다. 네. 여기 거짓말했으니까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경찰에게 진술은 거짓말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거짓말해서 훈육 차원으로 넣었다. 그리고 나서 외출을 합니다. 12시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12시 20분이 좀 넘어서 외출을 했다가 네. 약 3시간 만에 돌아와요. 아, 저 가방에 예. 그러니까 한 4시간 갇혀있던 아이가, 3시간여 갇혀있던 아이가 저 안에서 용변을 본 겁니다. 소변이 이 가방 아래로 떨어지고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꺼냈는데 다시 더 작은 중형 가방에 넣습니다. 이번에는 가로폭이 한 40cm고요. 세로폭은 한 60cm입니다. 그러니까 더 좁은 곳에 아이를 가두고 또 그로부터 3시간을 방치한 거죠. 7시에 기척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방을 옮길 때는 아이는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이 의붓 엄마는 진술합니다. 그리고 7시경이 돼서 인기척이 없어서 열어봤더니 숨을 쉬지 않았다. 그때 119에 연락을 한 거고요. 7시 25분에 119가 도착해 보니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고 눈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붓 어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가방에 넣고 아이가 용변을 보니까 더 작은 가방. 작은 가방에 옮겨 넣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신고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에 또 지금 놀라운 무서운 거는 그때 이 의붓 어머니의 자기 친아들과 딸도 같은 집에 있었다라는 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그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친아버지는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는 출장 중이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구속된 게 아동학대 치사로 바위 이제 법 적용을 바꿔서 구속을 시켰는데 뭐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네. 사실. 아동학대 치사인지 고문 후 살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를 거기 가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말 좀 아이들 요즘 말안 굉장히 다들 듣는다고?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 게임기를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게임기가 고장이 나는데 자기가 고장내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걸 훈육 차원이랍시고 아이를 가방에 넣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사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고문이란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버려두고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3시간을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작은 가방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숨을 못 쉰다고 이 네.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라는 건데 저도 화면으로 가방을 보니까 그냥 글자를 읽을 때와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진짜 가방을 보니까. 아이가 멍자국이 있었다. 네, 한 달 전에 이 아이가 또 어린이날이네요, 그날이. 맞습니다. 병원에서 아이 치료하다가 학대 정황 발견되면 네, 왜 아동 학대 의무 신고 대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네. 자, 이 아동에 대한 폭행, 학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네. 근데 이제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이게 새롭게 경찰에서 진술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미 5월 달에 경찰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때 한 얘기예요. 4차례 정도 이 폭행이 있었는데 훈육 차원이었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폭행은 지난해 10월이었다는 거죠. 네. 1년 반 정도를 지금 동거한 상태예요. 사실혼 관계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산 지 한 1년 정도 시점부터 폭행은 시작됐는데 이미 지난달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5월 5일 어린이날 병원 안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응급실에 갔습니다. 네. 아이가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하고 상처를 치료하러 갔는데 이틀 정도 아이를 지켜보니까 구타 흔적이 있어요.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전화만 통화하고 아동보호센터 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센터 쪽에서 5월 10일이 지나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한 4차례 정도 폭행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아이가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갔다든가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그래서 훈육 차원에서 때렸는데 앞으로는 체벌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보호 격리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 다시 아이를 왜 가정으로 돌려보냈을까? 근데 현실은 쉽지가 않죠. 현실이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네.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통계를 좀 아동- 볼까요? 네. 통계로 보면 지금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이 나왔을 때 이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는 거 그리고 일단 분리시켰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그리고 아예 이제 보호기관으로 보내는 경우인데 지금 통계를 보다시피 원래 집에 머물더라는 게 82%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는 전문기관도 한번 면담을 했었고요. 경찰도 면담을 했었고 특히 경찰에서 나온 얘기는 당시 아이가 아버지와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걸 또 근거로 두고 네. 있는데 사실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요 가뜩이나 지금 분리불안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구박한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다는 생각을 더 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학대를 당할수록 네.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학대를 당할수록 어머니 아버지 곁에 붙어 있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조차도 사실은 저만 해도 이런 방송에서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죠. 80% 이상이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들은 계속 죽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사례 보겠습니다. 그때도 1월 10일 추운 겨울에 9살 김군을 부모가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아이가 숨졌습니다. 김군 그때도 의붓 엄마가 벌을 준다면서 아파트 베란다에 속옷만 입히고 아이를 찬물에 뛰어다니고 담고 하니까 벌 준다면서 베란다에다가 플라스틱 된 거, 그 욕조에다가 찬물 좀 넣고 아침 거진 거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왔었고 뭐 전신에 멍이 좀 많이 든 상태였고 다리미 그 판 정도 크기 되는 그뭐 화상 자국 같은 게 이제 가슴 쪽에 좀 크게 있었고요. 그때도 폭행 사실을 알았지만 결국 부모에게 돌려보냈었고 이번에도 9살 김군 4년 전에 부모에게 학대받는 걸 알았는데도 2년간 아동 전문기관에서 보호받았다가 2016년도 2월 초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동복지법으로 이 건 송치했어요. 그러다 결국 2018년에 아이 초등학교 보낸다고 부모가 데려가니까 결국 또 그 집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최장 길어도 4년, 보호 처분은 1년, 또 추가해서 또 1년, 2년이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아이는 집에를 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비판하긴 쉬워도 보호기관이나 복지부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를 부모한테 보낼 것인지 계속 기관에 데리고 있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모는 더- 계속 돌려달라고 그래서 하고요. 또 전문적인 상담과 네. 이 보호 관찰도 필요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물론 이 보호받아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게 가정 말고는 무슨 뾰족한 사회적 대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권이라고 부르는데 네. 친권이 아동을 보호할 의무, 양육할 의무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소유권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가겠다고 하면 이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으니까 내 새끼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럼 물건처럼 돌려줘야지. 국가가 어떻게 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호도 기간이 최장 4년. 보통은 한 1년 정도면은 부모가 기다렸다가 데려가는데 여기서 주목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과 2018년에 재학대 사례를
검사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번 학대가 있어서 보호 처분을 했는데 다시 데리고 가서 또 때렸는가? 근데 8년 사이에 5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아동의 재학대는 더 늡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면 위험하다는 이 징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네, 그럼 네. 이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템 제도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하면서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가정에다 그대로 아이를 놔두고 학대 가해자와 함께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학대 가해자들이 재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그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스템입니다.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게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양형을 높이는 것은 아동학대를 재차 발생을 막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치들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 아, 너무 공감이 됩니다. 시간 때문에 30초 정도밖에 네.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건 보면 댓글 보면 뭐 중형에 처해라 뭐 이런 거 많지만 사실 선진국이 형량이 뭐 높다고 해서 이런 아동학대가 적고 뭐 후진국에서 형량이 높다고 해서 아동학대 높다고 해서 아동학대 사례가 뭐 많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단적으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형량은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붓어머니가 아동학대 치사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네. 살인죄랑 형량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수정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우리 말고요. 보통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드는 법정 드라마를 보면 뭐가 문제로 지적되냐면 아이가 돌아가는 게 너무 엄격하다. 네. 너무 까다로워서 부모도 원하고 아이도 오히려. 오히려 맞아요. 네. 그쪽에서 그게 부작용으로 작용될 정도로 까다롭게 아이에게 한 번 엄격하게 폭행을 불리- 행사하면 부모가 불립니다. 아이를 되찾기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죽어나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네. 우리 유교적 마인드가 있죠. 네. 그래도 부모가 친부모가 길러야지. 네, 네. 그건 뭐 무슨 기관에 보내. 그런데 선진국은 사회적으로 네. 기르는 게 저런 부모보다 사회에서 예. 기르는 게 훨씬 낫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는 너무 가족주의가 강한 거예요. 유교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가부장제, 가족주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아이들은 사회가 키우는 거예요. 공동체가 키우는 거고 아이 하나 선진국은 키우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선진국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이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저 집 문 안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도 무슨 일이에요?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저 아이도. 그랬더니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네. 더 이상 개입 못 하거든요. 안 됩니다. 사회가 개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어딘가에 저렇게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공동체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